때문에 우리 집이 지옥이 됐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여러분은 이 할머니가 1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대통령을 만나고 월 수입 2천만 원을 벌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올해 73세가 되었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벽 너머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격한 말다툼에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거실 구석에 놓인 접이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절망에 빠져들었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야? 나 진짜 미치겠어. 며느리 김미영의 히스테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디 보낼 데도 없고. 아들 대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뭐야?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싶어. 근데 집이 좁아서 못 모시고 있잖아. 이게 공평한 거야? 제가 이렇게 된 건 작년 겨울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택시 운전을 하며 평생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던 그 사람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병원비와 장례비로 저축은 바닥났고 함께 운영하던 치킨집도 문을 닫아야 했어요. 월세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아들 대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IT 회사 과장인 대현이는 강남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영이도 처음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온다고 좋아했고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가 이제 어머니 집이에요. 미영이의 첫 인사였어요.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첫날 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잠자리로 쓸 수 있는 건 거실 한쪽 구석뿐이었어요. 30평 아파트지만 방은 이미 다 차 있다는 거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주무셔야 해요. 미영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면 손주들 방을 지나야 했고 새벽에 일어나는 소리에 항상 눈치를 봐야 했어요.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죠.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리모컨을 건드려야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미영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에 왜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셨어요? 우리 아이들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폭격이었어요. 미안해, 다음엔 조심할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일 뿐이었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머니,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못에 수도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어머니, 전기 아껴 써주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마다 불 켜시는데 그것도 다 돈이에요. 어머니, 왜 자꾸 우리 방 앞을 지나다녀요?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세요. 매일 뾰족한 말들이 저를 찔렀어요. 숨 쉬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더 참기 힘든 건 손주들까지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우리 준호가 공부하고 있어요. 중학생 손녀 지은이가 짜증을 냈어요. 할머니, 변기 뚜껑 좀 제대로 닫아주세요. 몇 번 말해야 해요? 초등학생 손자 준호까지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틀렸어요. 청소를 하면 어머니,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고 안 하면 어머니는 집안일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라고 핀잔을 주었어요. 요리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였어요. 어머니, 요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미영이가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40년간 가족들을 위해 요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정말 제 요리가 그렇게 맛없었을까요? 8개월 동안 저는 구석에 처박힌 채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핀잔, 움직이면 당해된다고 핀잔,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 없다고 핀잔.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를 언제까지 이렇게 모실 거야? 나 진짜 미치겠어. 미영이가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대현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뭐야?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싶어. 근데 집이 좁아서 못 모시고 있잖아. 이게 공평해? 저는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시잖아. 우리가 뭘 해도 트집만 잡으시고 애들한테도 자꾸 간섭하시고 나 진짜 스트레스로 병 걸릴 것 같아. 미영아, 목소리 좀. 아니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든지 아니면 미선이네로 보내든지 해. 안 그러면 나 이 집 나갈 거야. 요양원은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요즘 요양원 좋잖아. 전문적으로 돌봐주고 어머니도 동년배 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고 오히려 어머니한테 더 좋을 거야. 하지만 당신 매번 하지만만 하지 말고 현실을 봐. 우리 애들 사교육비에 대출금에 생활비에 어머니 용돈까지 드려야 하는 상황이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였을까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게 가정이야? 미선이한테 전화해. 이제 미선이가 모실 차례야. 우리만 계속 모실 이유가 없잖아. 다음 날 아침 대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미선이네 가서 좀 지내시는 게 어때요? 대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이 말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왜?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우리만 엄마를 모시는 것도 불공평하고 미선이도 딸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가 싫어해서 저를 내보내는 거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 알겠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느리의 찬 눈빛과 손주들의 귀찮아하는 표정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짐을 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나. 40년 전 대현이를 낳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 작고 연약했던 아기를 위해 밤낮 없이 돌봤던 기억이요. 아플 때 병원에 업고 뛰어갔던 기억,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치킨을 튀기던 기억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저를 짐 취급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손주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가세요?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순진한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몰랐어요. 할머니는 이모네 가서 살아야 해. 제가 대답했어요.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다. 그렇게 8개월간의 지옥 같은 동거 생활이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오히려 짐이 되었다는 말을 듣는 이 할머니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엄마, 오셨어요? 딸 미선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용인에 있는 25평 아파트. 서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어요. 사위 정수호는 건설회사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손녀 예린이는 중학교 2학년, 손자 민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오셨구나. 보고 싶었어요. 예린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살 거예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아직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여기도 제게 주어진 건 거실 한쪽 구석의 접이침대뿐이었어요. 엄마, 방이 없어서 미안해. 여기서 주무세요. 미선이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첫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 아들네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려면 아이들 방을 지나야 했고, 새벽에 잠에서 깨면 발소리에 조심해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선이가 저를 위해 음식도 해주고, 아이들도 할머니가 왔다고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린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할머니 있으면 창피해요. 중학생인 예린이에게는 친구들 시선이 중요했나 봐요. 할머니가 거실에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웠던 거죠. 사위 수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저녁 수호가 제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한 달에 30만 원씩 생활비 보태주시면 좋겠는데요. 돈이 어디 있니? 기초생활비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했어요. 그럼 어쩌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수호는 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짐스러운 존재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딸 미선이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그래도 저를 감싸주려 했던 미선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엄마가 좀 이해해줘. 학원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아이들 교육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미선이가 전기세 고지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엄마가 밤에 자주 화장실 가시면서 불 켜시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그리고 물 사용량도 많이 늘었어요. 엄마가 매일 자주 씻잖아.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음식 문제도 심각했어요. 어머니, 반찬 짜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아요. 미선이가 제가 만든 김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따로 해 먹을까?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음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씻는 것도 눈치 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손주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엔 그렇게 반가워했던 아이들이 점점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자꾸 제 방 앞에서 서성거려요? 집중이 안 돼요. 예린이가 화를 냈어요. 할머니, TV 볼 때 소리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민준이도 저에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뭘 해도 방해가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던 중 2달째가 되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수호가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매일 새벽에 뒤척거리시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미안해. 잠을 잘 못 잤어. 그럼 잠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는 내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 그날 밤 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어요. 뒤척이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거든요. 3개월째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요양원 알아봐야겠어. 미선이의 목소리였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솔직히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 수호가 동조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실 텐데, 설득해야지. 어차피 우리가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잖아. 요양원비는 어떻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정부 지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알아보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양원 어떠세요? 요즘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요양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엄마도 더 편하실 거고. 싫어. 난 요양원 안 갈래.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편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시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마저 저를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대연 오빠네로 다시 가시던지. 거기서도 나왔잖아. 그럼 정말 요양원 밖에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 4개월째 되던 날, 저는 미선이에게 말했어요. 미선아, 엄마가 나가서 살려고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혼자 사실 건데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들도 너희 인생이 있잖아. 엄마! 미선이가 당황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싸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치킨집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던 기억, 아이들. 학비 마련하려고 쪽잠을 자며 일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미선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물었어요. 그래,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볼게. 떠나는 날, 손주들이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준이가 제 옷깃을 붙잡고 울었어요. 예린이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집을 나서는 그 순간 제 가슴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73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손에 든 것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전에 샀던 스케치북과 연필이 전부였어요.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신림동 쪽방촌.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세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살아보려고 해. 제가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엄마, 미선이가 당황했어요. 어디서 혼자 사실 건데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서울로 돌아와 처음 한 일은 잠자리를 찾는 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비 53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부동산에 갔더니 젊은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월세 30만 원 이하로요. 30만 원? 그 직원이 코웃음을 쳤어요. 서울에서 30만 원으로 살 곳이 어디 있어요? 지방으로 가셔야죠. 지방은 못 가요. 서울에 있어야 해요. 그럼 쪽방촌밖에는 없는데요? 쪽방촌.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신림동 쪽방촌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퀴퀴한 냄새. 여기가 정말 사람 사는 곳인가? 중얼거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방을 보러 갔어요. 3평 남짓한 공간에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씻는 곳도 복도 끝에 있는 공동시설이었어요. 월세 25만 원이에요. 보증금은 50만 원. 관리인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보증금 50만 원도 겨우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편 보험금 중에서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여기서 살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73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방 하나로 축소되다니. 첫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 어디선가 나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 벽이 너무 얇아서 옆방 사람이 텔레비전 보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조용해졌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만 깔고 누워있으니 온몸이 아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것뿐이었죠. 기초생활수급비 5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어요. 월세 25만 원, 전기세 가스비 합쳐서 5만 원, 남은 건 23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7천 원 남짓으로 살아야 했죠.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이 주식이 되었어요.
하루에 2끼, 때로는 1끼만 먹었어요. 그나마도 비싸서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라면을 사서 끓여 먹었죠. 가끔 김밥 한 줄을 사서 2끼에 나눠 먹기도 했어요. 과일이나 고기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몸이 눈에 띄게 야위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아플 때였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119를 부를 엄두도 나지 않았죠. 병원비가 무서워서요. 그냥 아픈 채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죠.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에 더욱 서러웠어요. 2달이 지나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씻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자식들 생각이 안 날 날이 없었어요.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미치겠는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부담을 줄까 봐서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버텼어요. 가끔 길에서 손주들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호와 민준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0kg도 안 나가는 앙상한 몸, 하얗게 센 머리, 깊어진 주름. 거울을 보기도 싫었어요. 어느 날은 길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는데 그것조차 병원에 갈 수 없었어요. 약국에서 파는 소독약과 밴드로 대충 처치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떠올랐어요. 가방 속에 있던 스케치북 말이에요. 그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림이 생각났어요. 젊었을 때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시간도 돈도 없었어요. 자식들 키우고 치킨집 운영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오래된 연필도 함께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아직 쓸만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그려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도 제대로 그어지지 않았어요. 몇십 년 만에 연필을 잡는 거라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그려나가다 보니 옛날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어릴 때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1시간 넘게 그려서 완성한 그림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랜만에 뭔가 성취감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그림을 그렸어요. 창밖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길가의 고양이들. 모든 게 그림의 소재가 되었어요. 스케치북이 다 떨어지자 쓰레기통을 뒤져서 종이를 구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 부끄러움을 이겨냈어요. 연필도 짧아지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연필을 사용했어요. 지우개가 없으면 빵부스러기로 지웠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서러움,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잠시 멀어졌죠. 오직 눈앞의 풍경과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선들만이 존재했어요. 근처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어요. 공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왔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노는 부모들. 그들을 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때로는 나무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그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니 점점 그림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어색했던 선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어느 날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예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우리 엄마한테 보여줘도 돼요? 아이 엄마가 와서 제 그림을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요. 그 후로 종종 사람들이 다가와서 제 그림을 구경하곤 했어요. 어떤 날은 노인정 할머니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가끔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그림 덕분에 조금씩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쪽방에서는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었는데, 공원에서만큼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얻었죠. 4개월이 지나자 스케치북이 한 권 가득 찼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을 쭉 넘겨보니 조금씩 달라진 게 보였어요. 처음에 그린 어색한 그림들과 비교했어. 나중에 그린 그림들은 훨씬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내가 정말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속에 제 감정을 담아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슬픔도, 그리움도, 분노도 모두 그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록 남들 눈에는 허술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거든요. 그림을 통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나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7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었거든요. 가을의 끝자락,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낙엽이 흩날리는 풍경을 스케치하고 있었죠. 그때 한 대학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젊은 여학생이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20살 정도로 보이는 학생이었죠.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리는 거야. 제가 쑥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 학생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인스타그램이 뭐니? SNS요. 제가 할머니 그림 사진 찍어서 올려도 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학생 김소영 양이 제 그림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글을 쓰더라고요. 할머니, 어떻게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소영이의 진정 어린 눈빛을 보니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쪽방촌에서 혼자 살게 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도요. 소영이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날 밤 소영이가 올린 게시물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어요. 샵 73세 할머니, 샵 쪽방촌화가 샵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 그림과 함께 올라간 제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다음 날 소영이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소영이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소리쳤어요. 좋아요가 10만 개 넘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고요. 그게 뭔 소리니? 할머니가 유명해지셨어요. 사람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제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다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TV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소영이가 또다시 뛰어왔어요. TV? 네. KBS, MBC, SBS 모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제 인생 역전 스토리였어요. 첫 번째 인터뷰는 KBS 아침 뉴스였어요. 기자분이 쪽방촌까지 와서 촬영했어요.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도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자녀분들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아직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가 수백 개씩 올라왔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홍대에 있는 작은 갤러리였지만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할머니, 그림을 전시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갤러리 관장이 말했어요. 전시회 준비는 소영이가 도와주었어요. 제 그림들을 정리하고 액자를 고르고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할머니, 전시회 제목을 뭘로 할까요? 글쎄, 뭐가 좋을까? 73세, 새로운 시작은 어때요?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갤러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제 그림이 이렇게 전시된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젊은 여성이 제 그림을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최근에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거든요. 그 죄책감과 슬픔이 이 그림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전시회 소식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전시회 마지막 주에는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왔어요. 갤러리가 너무 좁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 그림을 보고 우울증이 나았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제 그림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그림 얼마예요? 한 중년 남성이 물었어요. 그림을 판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100만 원 드릴게요. 꼭 갖고 싶어요. 100만 원. 제가 한 달 동안 받는 수급비의 2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갤러리 관장이 말했어요. 할머니, 그림을 파시는 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그림이 하나둘 팔리기 시작했어요. 한 점에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팔렸어요. 전시회가 끝날 때쯤에는 30점 중에 25점이 팔렸어요. 총 수익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할머니, 이제 부자가 되셨네요. 소영이가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갤러리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 아들 대현이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 미영이와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그리고 딸 미선이 가족들도 모두 와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대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미선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방송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엄마를 몰라봤어요. 며느리 미영이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손주들도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였는지 몰랐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다 할머니 알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은이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이 제게 돌아왔거든요. 이제 와서 뭘?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제대로 모실게요. 약속드릴게요. 대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요. 미영이도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화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맙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 그림도 있고 할 일도 많고 그림 판매 수익으로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얻을 수 있었어요. 쪽방과는 비교도 안 되는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형 갤러리에서 개인전 제안이 왔고 백화점 문화센터에서는 그림 방좌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제안했어요. 73세 할머니의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60세에 새로운 도전 시작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포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요. 그림 한 점에 5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월 수입이 2천만 원을 넘어요. 강남의 작업실도 얻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무엇보다 전국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3세든 83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이제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니까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대현이와 미선이는 주말마다 제게 안부를 묻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 해달라고 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 친구들이 할머니 사인 받고 싶대요. 지은이도 좋아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어요. 저는 오늘도 그림을 그려요. 살아있는 한 계속 그릴 거예요. 쪽방촌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73세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했어요. 지금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편지를 보내세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찾았어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 그림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요. 대학교, 기업체, 복지관, 어디든 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저를 보세요. 73세의 나이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65세에 베이킹을 배워 제과점을 차린 할머니, 70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강사가 된 할아버지, 60세에 대학에 입학한 아주머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뜨거워져요. 제가 작은 불씨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지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께서 제게 표창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고령사회에 희망을 주신 공로라는 이유였어요. 시상식장에서 대통령님을 직접 만났을 때는 정말 꿈 같았어요. 박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국민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쪽방촌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니 인생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국민 할머니가 되었어요.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 주세요.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할머니 덕분에 힘이 나요. 할머니,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관심과 사랑이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박순자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요. 제가 어릴 때 그림을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년 5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술용품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장학금 전달식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유명한 화가 될 거예요. 한 초등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그럼 꼭 될 수 있어. 포기하지만 말고 계속 그려봐. 제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일본, 중국, 미국의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기적 같은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도 해외에 수출되었다고 해요.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뿌듯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대현이와 미선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들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챙겨줘요. 며느리 미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제 건강을 걱정해줘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손주들은 할머니를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해요. 할머니, 우리 반에서 할머니 모르는 애가 없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그림 그려왔어요. 지은이가 저를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웃어요. 가끔 예전에 쪽방촌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 같아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일어나요. 화실에 앉아 붓을 들 때면 지나온 날들이 떠올라요.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절,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난, 그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순간들까지.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어요. 한때는 그 굴곡이 너무 싫었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제 그림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슬픔도, 기쁨도, 절망도, 희망도, 모든 것이 제 그림 속에 녹아 있거든요.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이 제 그림의 깊이를 더해준다는 걸 알아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자랑스러워요. 73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전시회를 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제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저를 보세요. 73세의 나이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예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도 많아요. 60대에 글쓰기를 시작한 분, 50대에 제빵사가 된 분, 70세에 대학에 입학한 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뜨거워져요. 제가 작은 불씨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에 불을 지폈다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이 있어요. 가끔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해요. 괜찮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어요. 힘든 순간들도 모두 지나갔고 더 좋은 날들이 찾아왔거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저는 붓을 듭니다. 아직 그려나가야 할 인생의 그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두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빛을 찾아 나서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73세 새로운 시작.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써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돼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순간에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 할머니가 되기까지 그 놀라운 반전에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